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이제 토요일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인컴 100%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좀 이제 리스크에 대한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설정하자. 분산의 강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포지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리스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손실의 리스크가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손실의 리스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장 폐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주가가 뭐 50%가 빠지든 30% 빠지든 그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기업이 망하게 되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제로일 때.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기업이 진짜 도산을 하면 요거는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손실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손실은 100%로 한정이 돼 있는데 수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포지션 뭘까요? 자, 분산이에요. 분산. 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망할 경우를 산정해 놓고 이거 망해봐야 손실 100%야. 자, 그러면 손실이 100% 가능한데 자, 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돼?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목수를 20개를 운영하든 100개를 운영하든 300개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그 이상을 운영을 하든 종목수를 많이 운영하는 건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분산이 리스크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익을 낼 때 기회를 놓친다. 수익에 대한 기회를 놓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은 자, 종목수를 많이 운영한다고 계좌가 수익이 안 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몰빵이라는 걸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빠르게, 수익을 빨리빨리 빠르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수익의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 도박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분산을 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 예를 들어 손실이 뭐 기업이 망하는 확률이 예를 들어 30%가 된다. 그래도 망하진 않아요. 근데 몰빵을 하게 되면 그냥 한 번만 이거 딱 만나면 게임 오버예요. 끝. 그렇죠? 회복 불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복 불가능한 손실 리스크를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에 배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리턴이 큰 거예요.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이 큰 거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여기에 주저를 하게 되죠. 그만큼 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만큼 과거에 보면 뭐 SK 하이닉스 이제 하이닉스가 망할 뻔할 때 반도체가 독점 체제로 진행이 되기 전에 또 기아차가 망했을 때 뭐 망했는데 현대차에서 인수해서 살아난 거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항공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리스크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10년, 20년 관점으로 보면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이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배팅을 할 수 있으려면 분산이 필수적인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의 강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워렌 버핏도 분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할 때는 거의 인수예요, 인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내가 경영에 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산 가치가, 전부 다 매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조가 나온다. 전부 자산을 매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을 영위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손실을 다 털고, 기업을 매각을 했을 때 손실을 다 털고 1조가 나온다. 근데 이게 거래가 무슨 뭐 3천억에 되고 5천억에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배팅을 해볼 수 있겠죠. 가진 자산을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포지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집중 투자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 투자를 할 때 포지션에 대한 설정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냥 그렇게 쭉 반복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회원분들은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 계속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관리 체계만, 시스템이라는 건 관리 체계예요. 관리 체계만 구축해두면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 작업인 거예요. 자, 회원분들한테 관리 체계를 갖다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편안한 게 이거잖아요. 100%면 2분의 1 줄여서 한 개 갖고 있던 거를 2개로 쪼개라. 자, 이 중에 또 이제 나오면 이거를 또 2개로 쪼개고, 또 2개로 쪼개고. 자, 이게 복리 개념이 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일정한 금액을 맞춰라. 일정한 금액을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와 수익이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수익이 손실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오는 변동성, 폭락, 하락. 이거는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변동성은 항상 기회인 거지. 자, 이런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싸게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평생투자님 이제 수익 인정을 해주셨어요. 수익 인정 감사드리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인콘이라는 기업이 이제 100% 절반면도 복리계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인콘이라는 기업을, 자, 보안기업들, 좀 일부 이제 추천을 막 이제 드렸어요. 드리면서, 요 종목도 거기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 추천은 안 나갔고, 회원방송에서 이제 코멘트들만 들었어요. 턴어라운드 부분이라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그 기대감. 그리고 기업에 있는 뭐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보면, 고리스크는 이제 고리턴이 가능한 겁니다. 분산하지 않으면 턴어라운드 기업은 살 수 없어요. 턴어라운드 되다 망하는 경험을 했죠, 회원분들은. 웅진에너지. 자, 적자 막 찍고 있다가 이게 턴어라운드 나오면 요거는,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근데 요 시그널을 저는 이제 봤던 게 이제 3자 배정 유증이 있었어요. 하나솔루션에서 3자 배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솔루션에서 이렇게 배팅을 했으면, 자, 하나솔루션이, 자, 대주주로 들어가서 이걸 살리겠다는 소리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3자 배정이 이제 무효가 됐죠. 중간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털어낸 거죠. 이제 리스크를 털어낸 거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이제 웅진에너지는 새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못했으니까 기업이 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태양광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랑 또 상황이 다르죠. 웅진에너지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버텼다 그러면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이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과거에 기아차를 인수했던 것처럼 하나솔루션이 웅진에너지를 인수를 해서 살려서 이제 잘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겠죠. 자,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라는 건 항상 손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보면 잡주가 어쩌고저쩌고 하죠. 인콘이라는 기업 보면 매출이 이제 300억, 400억 대밖에 안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제 머무르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2018년도, 19년도에는 적자가 굉장히 커졌어요. 자, 적자가 굉장히 커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려는 흐름들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자, CCTV, 이제 솔루션.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선두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CCTV가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근데 CCTV도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솔루션 말고 CCTV 자체 내로 보면 거의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점유율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생산 단가 같은 걸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솔루션 부분은 이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IoT 이제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죠. 과거에 놓고 보면 이런저런 테마가 붙어서 한번 움직였겠죠. 자, 이때 2014년도 13년도 이때 유럽 리스크가 있을 때 이제 1000 얼마에서부터 주가가 거의 15,000원 얼마예요? 2만원 근처? 16,0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자, 16배 갔습니다. 테마로도 16배가 가는 거예요. 1600%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왜 이게 제자리까지 내려올까요? 자, 2,000원 구간대, 1,000몇백 원 구간대까지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익이 확장이 없잖아요. 2017년도, 18년도, 20년도 딱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딱 보면 어때요? 이익 확장 없이 주가만 올라간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안 올라가고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주가는 어때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18년도, 19년도에 뭐 매출이 한 1000억 찍히고 이익이 뭐 한 100억 찍혔다.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서 멈췄겠죠. 8,000원, 6,000원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이 나오면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로 기대감으로 주가만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건 어때요? 굉장한 버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버블이라는 건 언제 꺾일지를 모르니까 분할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보면 월봉으로 그냥 한 달 만에 봉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100% 파동이란 말이에요. 손실 나봐야 100%인데 이렇게 툭 하나 뛰어오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추천 자리가 이제 코멘트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코멘트 자리가. 근데 툭 해서 한 달 만에 조금 올라오니까 그냥 100%예요. 리스크가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 수익 구간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 왜? 원금을 빼놨으니까. 내가 100만원을 샀는데 100%가 상승을 해서 자 2분의 1을 빼놨으면 어때요? 이 기업이 망해도 본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복리가 확장이 되는 거죠. 알파가 붙어서. 이 기업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익이 확장되는 부분들만 확인이 되면.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아, 추천이 아니고 코멘트가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몰빵 포지션에서 이런 기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비중을 작게 운영해서 쪼개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런 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내 전체 비중을 0.5%, 자, 1%, 이렇게 작게 쪼개서 이제 기업들을 편입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에도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에도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자와 투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투자와 투기를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하는 건 없어요. 스스로 이제 철학을 갖춰야 되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기업 동업 개념이에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자본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기는 뭐냐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업 개념의 보유 관점이 투자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근데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투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건 이제 투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버블이 입혀주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너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왜곡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도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가거나 다 팔아줄 때도 있겠죠. 그건 이제 거래에 대한 관점인 거고, 가치가 이제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유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시 리버머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뭐하고 했다가 굉장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장 성공한 투기꾼 중에 한 명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걸 몇 번 읽어보고 뭐 일대기 비슷한 거 뭐 해보고 뭐 한 기억이 있는데, 제시 리버머는 수익을 내면 투자하고 손실을 보면 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 철학인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여기에는 좀 이제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라 그래서 항상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투자라는 거는 좀 굉장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투기꾼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맞고 내 말은 틀리고 이러고, 내 말은 맞고 이 사람 얘기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의 개념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레이 달리오는 보유 자산을 분산하는 건 리스크 없이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분산을 해서 여러 개를 사요. 예를 들어서 분산을 해서 여러 개를 사면 여기서 살 때 매수의 기준을 두는 거죠.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매수의 기준은, 자, 100% 이상의 상승 가능성. 이 가능성에 배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대 수익률. 내가 이건 확정 수익률은 아니지만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100%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산을 해서 이게 5개 기업이 전부 다 망할 확률은 100%가 될까요?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5개 기업이 5년 안에 10년 안에 전부 다 망할 확률, 이 확률은 100%보다 미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수익은 이제 무한대인데 수익의 가능성은 무한대인데 손실은 100%로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수익은 100%에서 1000%가 가능한데 손실의 최대치는 100%다. 그럼 이건 이기는 게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야,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보유하는 게 뭐 무조건 이제 오래 보유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폭이 이제 제한된 부분들이 없어서 하루 만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한가 폭이 이제 30%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일은 필요하잖아요. 상한가 3연상 두들겨 맞는다 그래도 3연상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래도 최소 3일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 기간을 설정을 해봤을 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 이제 평균적으로. 자, 평균을 낼 때 2, 3년의 평균이 나온다 그러는 거는 10년, 20년을 평균을 해서 보는 거예요. 어쩔 때는 5년 만에 평균치가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년 만에 평균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다만 10년, 20년을 이제 평균해 봤을 때 한 3년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 통계값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통계값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살 때부터 이게 이것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수익이 더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2, 3년은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5년에서 20년은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이 평균 통계값에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폭락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경제 리스크라는 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기간에 3년이 되는 시점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회복되는 기간까지는 투자 기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최소 5년에서 20년 정도는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통계값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그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몰빵이라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크죠. 바이오라든가 턴어라운드 기업은 사면 안 돼요, 사실. 왜?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가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고요. 다만 분산을 하면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00% 이상의 수익을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 망하는 기업보다.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중 1%, 0.5% 분산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만하죠.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니까. 리스크가 있는 만큼 리턴이 큰 거죠. 그래서 확률이 절반만 돼도 배팅을 해볼 만한데 망할 확률은 절반까지 안 되죠. 중간에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50%, 70%, 30%는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이너스 30% 빠져서 마이너스 70% 빠져서 마이너스 50% 빠져서 여기에서 진짜로 마이너스 100이 되는 확률은 회복되는 확률보다 훨씬 작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다 이제 이런 리스크 노이즈를 만나면 언젠가 정상화를 시켜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기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망하는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10%도 안 되죠, 사실. 기업 100개 중에 10개 기업이 망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500개면 1년에 25개씩 안 망하잖아요. 1년에 250개씩 안 망한다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통계치를 딱 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00개야. 뭐 2,000 몇백 개 되는데 2,000개. 나중에는 이제 뭐 3,000개도 되고 4,000개도 되겠죠. 그럼 1년에 이게 여기서 몇 개나 망하냐고. 1%나 망하나? 그러면 1년에 1% 이상은 100% 이상은 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겨있는 게임인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10년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으로 놓고 봐도 새로 상장되는, 새로 유입되는 기업보다 망해서 떨어지는 기업들이 적단 말이에요, 숫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통계적인 수치들을 대입을 해보면 딱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중 투자, 몰빵 투자는 리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기 비중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투기 비중에 몰빵을 하는 건 말 그대로 투기죠. 근데 투기 비중을 일부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빵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철학은 그래요. 몰빵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몰빵으로 바이오를 산다. 그거는 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럴 확률이 높은 포지션에 내 자산을 모두 때려박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기업이 망하는 경우의 수를 두려워하면 이건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당연히 항상 있는 거예요. 자, 혁신이라는 건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혁신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나오면서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돼요? 수만 개가 망했죠.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망한단 말이에요. 망해. 그러면서 이 파일을 아마존 혼자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존 때문에 망한 수만 개, 수십만 개 기업의 파일을 아마존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게 혁신이란 말이에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스마트폰. 기존에 이제 폴더폰이라든가 기존 이제 구형폰. 자, 노키아라든가 그리고 모토로라였나? 자, 여기에 이제 대응을 못한 기업들은 다 망해요.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다 망합니다. 그쵸? 수많은 파일을 애플이라는 기업이 독점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돼요? 혁신을 만들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전기차라는 게 보급이 되면서. 자, 자동차 엔진 기업들, 수많은 부품 기업들, 필요 없는 부품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다 망하겠죠. 이 파이가 어디로 가는?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파이가 옮겨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혁신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택시 다 망하겠죠. 택시 운전기사들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업체들 다 망하겠죠. 그런다 그래갖고 자율주행차를 보급을 늦출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그럼 이제 또 뭐가 망할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증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뭐 수없이 사라지는 거죠. 과거에도 놓고 보면 자동차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마차 산업 다 망했죠. 마구간들 다 망했을 거 아니에요. 말 생산하는 회사들 다 망했을 거고. 이게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이런 혁신이 만들어지면 기존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빠르느냐 늦느냐 뭐 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혁신이라는 건 누가 만드냐면 기업이 망하죠. 기업이 만들어요. 이 혁신에 대응을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혁신이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걸 조절해주는 게 정치권이고 정책적인 부분들이죠. 좀 천천히 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망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모텔이라든가 이런 유통업체들은 다 망할 거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온라인에서 온라인 소설, 만화책 가끔 저도 이제 이런 걸 봅니다. 온라인 소설을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없는 책방들이 다 망했죠. 책방들이 다 망하면서 어때요? 기존에는 이제 생산자의 저작권이 보호가 안 됐단 말이에요. 책 한 권 사서 책방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내 수익만 만들어내고 책 살 때 한 번만 딱 돈 주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자들 어때요? 소설 쓰는 사람들, 만화를 쓰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이제 저작권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마켓이 형성이 되면서.
자, 생산자의 파워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같으면 문과를 가요, 문과를. 문과를 가서, 문과, 미대 이런 거 가서 그냥 판다고. 웹툰. 그리고 뭐 소설. 요런 거 해가지고, 하나의 히트작만 딱 나와버리면 영원히 저작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음원 같은 거,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명동에 같은 데 보면 리어카에서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복제해갖고 많이 팔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다 음원으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음원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거기서 로엔인가 옛날에 무슨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음원 사이트 그거잖아요. 카카오가 인수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지금 미스터 블루니 뭐 이런 기업들이 뭐예요? 다 여기에서 지금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멈출까요? 전부 확장되겠죠.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싹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비대면화가 될 거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혁신이라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이 망하는 경우의 수가 대부분 혁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직장을 잃고 뭐 이런 것들이 언제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혁신을 두려워하면 큰일 나는 거죠. 혁신이라는 게 생겨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걸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변화가 두려워서 기존에 안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이라는 차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게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세금처럼 뜯기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편리하니까. 이걸 이용할 때마다 어때요? 외국에다 세금을 내야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자, 정치권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건 어때요? 국민들한테 돌려주기라도 하지. 외국에서 받아가는 세금은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국민들한테 득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서 해외에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혁신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기존 산업의 붕괴는 굉장히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복지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망하는 경우의 수의 대부분은 혁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00%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이해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웅진에너지라는 기업이 망했어. 야, 중국 기업에 밀려서 망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뭐 이거 해서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망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실 리스크. 여기에서도 어때요?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분산을 할 수 있어야 투자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자기가 스스로 철학을 딱 가지고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거를 바꿔야죠. 수정보완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철학을 이제 수정보완 해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철학이라는 거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려면, 철학이라는 걸 수정하고 보완해 가려면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야. 경험이 있어야 여기에서 깨닫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이 아이디어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이게 창의력이죠. 투자든 사업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도태된 국가는 절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의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필수예요. 자,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돈만 벌고 싶은 거지. 시간은 최대한 적게 쓰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설정을 해야 된다. 분산 투자하라는 소리예요. 백화점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백화점 투자하세요. 그래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산의 강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를 살 수 있는 게 강점인 거예요. 손실을 제한하고 이제 방어적인 개념으로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산이라는 거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살 수 있고 투기 비중을 안전하게 설정해 갈 수 있어요. 투기 비중을 안전하게 설정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리밸런싱 포지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강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산이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투자에 입히면 조금 더 이제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